팀장님, 7년간 기다렸는데 낙하산이 내려와 내 자리를 빼앗는데 불편했습니다. 최 대리님, 7년간 쌓은 노하우 저와 함께 합시다. 기사님들 권익을 지키기 위해. 알겠습니다. 저는 밤이 되면 일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퇴근길 지하철에 몸을 싣고 현관문을 열며 나왔어 한마디를 던질 준비를 할 때 누군가의 저녁 밥상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를 그 시간에 제 하루는 그제야 조용히 시동이 걸립니다. 비 오는 밤은 특히 그렇습니다. 와이퍼가 유리창을 쓸고 지나가는 소리. 스, 싸, 스, 싸. 그 리듬이 이상하게도 제 심장 박동과 꼭 닮았습니다. 마치 심장이 차창을 닦으며 오늘 하루의 먼지를 지우는 것처럼 그날도 그랬습니다. 본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본 사연 시작합니다. 10월 중순의 비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빗방울이 아스팔트를 두드리는 소리가 낮게 울리고 가로등 불빛은 젖은 도로 위에서 물감처럼 번져 흘렀습니다. 붉고 노랗고 하얀 불빛들이 뒤섞여 마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도로 위에 쏟아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호출을 받고 강남의 한 음식점 앞에 도착했습니다. 골목 안에서 냄새가 풍겼습니다. 고기 굽는 연기, 소주 냄새, 그리고 야릇하게 섞인 향수 냄새. 그 조합이 저는 꽤 익숙합니다. 밤일을 시작하면 늘 맡는 냄새니까요. 뒷좌석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기사님, 빨리 좀 갑시다. 백미러에 비친 손님의 얼굴은 여러분, 한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술 기운이 올라 눈이 반쯤 풀린 채로 세상이 자기를 위해 돌아가야 한다고 굳게 믿는 그런 얼굴. 넥타이는 반쯤 풀려 있었고 구두 끝에는 빗물이 튀어 있었습니다. 잘 차려입은 정장이지만 그 품위는 이미 소주 몇 잔과 함께 어딘가에 흘려보낸 것 같았습니다. 지금 가고 있습니다. 손님, 비가 와서 길이 좀 막힙니다. 저는 내비게이션을 확인하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미터기는 째깍째깍 숫자를 올리고 와이퍼는 여전히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스, 싸, 스, 싸. 막히긴 뭐가 막혀. 일부러 돌아가는 거 아니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런 상황은 수없이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땐 변명도 했고 항의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올바른 대화라는 것을.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야, 내가 이런 거 한두 번 타보는 줄 알아? 손님은 앞좌석 등받이를 손바닥으로 툭 쳤습니다. 가볍게.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손이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폐 묶음이었습니다. 손님은 그것을 꺼내더니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듯 차 바닥으로 툭 던졌습니다. 젖은 지폐가 제 발치에 흩어졌습니다. 여기 있다. 먹고 떨어져. 순간 차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뒷목이 뜨거워졌습니다. 모욕감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겼다면 그것은 목구멍을 타고 올라와 혀끝에 걸리는 차갑고 쓴 어떤 것이었습니다. 잠깐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를 천천히 세웠습니다. 비상등을 켰습니다. 딸깍, 딸깍, 딸깍. 규칙적인 그 소리가 오히려 더 고요하게 울렸습니다. 뭐야? 왜 세워? 저는 아무 말 없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지폐를 하나씩 천천히 주웠습니다. 비에 젖은 지폐가 손에 달라붙었습니다. 축축하고 차갑고 어딘가 슬픈 느낌이었습니다. 돈이 이렇게 슬퍼 보이는 건 그것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다른 법이니까요. 지폐를 다 줍고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손님, 돈은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노동의 가치를 압니다. 차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와이퍼 소리만 남았습니다. 스, 싸, 스, 싸. 정당한 요금만 받겠습니다.
남은 돈은 챙겨가시죠.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심장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남의 차를 몰 수는 있어도 제 양심까지 뒷좌석에 태울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순간 있지 않나요?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편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선가 올라오는 말이 있는 순간 그 말은 생존이 아니라 존엄에서 나오는 것이더라고요. 저는 다시 핸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비상등을 껐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어떤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88년 여름 서울 거리를 웃으며 달리던 노란 택시의 기사, 제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분도 이런 밤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런 손님을 태우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왜 웃으셨는지 저는 그때까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잠깐 호흡을 고르듯 멈추고 그것을 알게 된 건 조금 더 지나서의 일입니다. 그날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손님이 목적지에 닿기 직전에 꺼낸 한마디가 제가 지금껏 들어본 말 중 가장 예상치 못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켜낸 거, 운전을 하다 보면 사람이 보입니다. 낮에는 누구나 갑옷을 입고 삽니다. 직함이 있고 체면이 있고 말을 고릅니다. 하지만 밤에 술 기운이 갑옷의 이음새를 헐렁하게 만들면 사람의 진짜 모습이 슬그머니 새어나옵니다. 저는 그걸 5년 동안 봐왔습니다. 그 손님도 그랬습니다. 야, 기사, 너 같은 애들 말이야. 다 똑같아. 차는 강변북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한강이 검게 누워 있었고 강 위에 반사된 교량 불빛이 흐르는 물결을 따라 출렁였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뒤로는 돈 더 챙기려고 하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귀는 이런 말들에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상처가 됐습니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면서도 그 말들이 귓가에 남아서 더운 물을 틀어놓고도 몸이 차갑게 느껴지던 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들리지 않더라고요. 아니, 정확히는 들어도 제 안에 머물지 않게 됐습니다. 왜 말이 없어? 찔리냐? 빨간 신호등이 차 안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저는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그 붉은 빛 속에서 그냥 기다렸습니다. 신호가 바뀌기를. 칫두, 칫두, 칫두. 빗물이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손님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나도 말이야. 예전에 사업했어. 저는 백미러를 힐끗 봤습니다. 손님의 눈이 창밖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거만함이 빠진 자리에 뭔가 다른 것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잘 나갔지. 남들 부러워할 만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을 봤습니다. 근데 다 날아갔어. 빗소리가 조금 더 크게 들렸습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떨어지더라. 그 말에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으니까요. 인생사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조금 전까지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나와 같은 처지였다는 걸 고백할 때 그 공기는 묘하게 따뜻해집니다. 아니, 적어도 덜 차가워집니다. 기사님은 그런 적 없어? 있습니다. 그래. 언제?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핸들을 쥔 손가락 사이로 차가운 가죽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신호가 바뀌려고 했습니다. 초록불까지 몇 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리기사를 시작했을 때입니다. 차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사업이 망했습니다. 사람들도 떠났고요. 신호등이 초록으로 바뀌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앞을 봤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운전을 합니다. 손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아까의 침묵과 달랐습니다. 아까의 침묵은 무시해서 나온 것이었고, 이 침묵은 뭔가를 소화하는 데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목적지가 가까워졌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조용히 안내를 했습니다. 3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한 아파트 단지 정문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손님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차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빗소리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그가 내리기 직전, 발이 빗물 위에 닿기 직전에 낮고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는 미안했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손님. 문이 닫혔습니다. 그는 우산도 없이 빗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어깨가 조금 처져 있었습니다. 잘 차려입은 정장이 빗물에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그 사람이 사라지는 걸 바라봤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제일 사나울 때가 제일 힘들 때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처받은 개가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그 으르렁거림이 사실은 겁쟁이의 언어일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쁜 사람이었냐고요? 모르겠습니다. 그걸 제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분도 한때 바닥을 맛본 사람이었다는 건 압니다. 저는 조용히 조수석 서랍을 열었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낡고 바랜 플라스틱이 살짝 갈라진 면허증 한 장. 손가락으로 그 표면을 가만히 쓸었습니다. 울퉁불퉁한 테두리, 색이 파란 사진, 그리고 선명하게 찍힌 숫자 1024. 제 할아버지의 면허증입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부끄러워집니다. 좋은 의미에서요. 이 번호를 달고 운전대를 잡으셨던 분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낮게, 그리고 오늘 밤처럼 제가 흔들릴 것 같은 날일수록 이 번호가 저를 붙들어줍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88년 여름, 온 세상이 서울을 바라보던 그 여름, 노란 택시 한 대가 도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기사의 얼굴에는 어떤 날도 인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웃으면 그게 한국의 얼굴이 됐으니까요. 그 웃음이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오랫동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할아버지가 조용히 꺼내 보이신 것이 있었습니다. 표창장도 아니고 상금도 아니었습니다. 낡은 면허증 한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이게 내 훈장이란다. 그 말의 무게를 저는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1988년 여름을 기억하시나요? 그 여름을 직접 사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서울이 온통 들뜨고 흥분하고 자랑스러워하던 그 공기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외국 방송국의 카메라가 우리 동네 골목을 찍고 낯선 언어가 거리에서 들리던 그 낯설고도 설레던 계절을. 하지만 저는 그 해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그 여름을 아는 건 오직 한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입니다. 할아버지 김덕팔, 면허번호 1024점. 할아버지는 그 시절 이야기를 하실 때면 항상 조금 달라지셨습니다. 평소엔 말수가 적으신 분이었는데 88년 얘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이셨습니다. 마치 그 여름이 지금도 당신 몸속 어딘가에 살아있는 것처럼. 거리에 말이야, 온통 외국인들이 돌아다녔지. 할아버지는 늘 마루 끝에 걸터 앉아 그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땐 그 옆에 바짝 붙어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들었습니다. 여름이면 마루 아래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고 처마 끝에서 빗소리가 떨어지는 그런 저녁이었습니다. 파란 눈, 검은 눈, 갈색 눈,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 할아버지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손가락으로 무릎을 두드리시면서 그 손은 거칠었습니다. 수십 년의 운전대가 박힌 손마디, 잡티가 가득한 손등. 하지만 그 손이 이야기를 할 땐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보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이야, 우리나라를 처음 보는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그래서 난 단 한 번도 인상을 쓴 적이 없단다. 왜요? 할아버지는 잠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웃으면 그게 한국의 얼굴이 되는 거니까.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는 그 말이 그냥 멋있는 어른들이 하는 어려운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잠시 후엔 딴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이었는지를 저도 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그 한 사람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때로는 그 사람이 속한 집단 전체의 인상이 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많이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세상을 판단합니다. 할아버지는 그걸 본능적으로 아셨던 분이었습니다. 어떤 손님은 가방을 두고 내렸어. 그럼요? 공항까지 쫓아갔지. 저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돈도 못 받았잖아요. 그래도 돌려줘야지. 당연하다는 듯 할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그게 세상에서 제일 당연한 일인 것처럼. 그 덤덤함이 어릴 때는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손해를 보면서도 그러실까 하고요. 길 잃은 시골 노인도 있었어. 올림픽 구경 오셨나요? 아마도 그러셨겠지. 근데 길을 못 찾겠다고 하시는 거야. 어떻게 했어요? 미터기 껐지 뭐. 당신은 또 그 당연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집에 가야 하니까. 그때는 정말이지 너무 바보 같은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요금을 받아야 할 기사가 손님을 공짜로 태우다니. 사업이라는 건 이익을 남기는 건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럼 손해잖아요. 할아버지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웃으셨습니다. 주름이 깊게 잡히는 그 웃음. 저는 그 웃음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억지스럽지 않고 뭔가를 이겨낸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웃음이었습니다. 얘야, 사람 태우는 일이 장사만은 아니란다. 그 말이 오래도록 귀에 남았습니다. 장사만은 아니다. 저는 그 말을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야 비로소 몸으로 이해했습니다. 어떤 밤엔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차 안에서 일어납니다. 누군가의 힘든 하루를 조용히 들어주는 것, 취해서 울고 있는 사람을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 주는 것, 무거운 짐을 든 노인의 짐을 잠깐 받아드는 것, 그게 장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이 일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올림픽이 끝난 뒤 할아버지는 표창장을 받으셨습니다. 회사에서 액자에 담아드렸다고 합니다. 유리 아래 붉은 띠가 둘린 하얀 종이에 먹글씨로 쓰인 표창장, 친절 기사 표창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종이 쪼가리야.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낡은 면허증을 꺼내셨습니다. 이게 내 훈장이란다. 1024. 손가락 끝이 닳도록 잡아온 운전대의 흔적. 비 오는 날 새벽까지 이어진 야간 운행의 시간들. 수없이 많은 손님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드린 기억들. 그 모든 것이 담긴 숫자. 정직하게 번 땀이 밴 숫자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면허증을 가지고 다닙니다. 조수석 서랍 안에. 어떤 날은 꺼내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꼭 꺼내봐야만 계속 달릴 수 있는 날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처럼요. 낮고 조용하게. 그런데 할아버지, 이 면허증이 제 인생을 한 번 더 바꾸리라고는 그때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사람들이 떠나고 낮에는 이력서를 들고 문전박대를 당하던 어느 날 저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한 곳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면접장에서 저는 그 낡은 면허증을 꺼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냥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사람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는 소리가 없습니다. 드라마처럼 극적인 장면도 없고 영화처럼 비장한 음악도 없습니다. 그냥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면 전화기가 조용합니다. 문자도 오지 않습니다. 약속이 없습니다. 그 고요함이 사실 제일 무섭습니다. 사업이 무너지던 해 저는 그런 아침들을 수없이 맞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도 비어있고 통장 잔고를 보면 숫자가 낯설게 느껴지고 핸드폰을 들어도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날들. 인간이 제일 외로운 건 혼자일 때가 아닙니다. 연락처에 수백 명의 이름이 있는데
누구에게도 전화를 걸 수 없다는 걸 알 때입니다. 낮에는 이력서를 들고 다녔습니다. 정장을 다려 입었습니다. 구두를 닦았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넘겼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력서를 내미는 손은 조금씩 떨렸습니다. 경력 부족하네요. 첫 번째 면접이었습니다. 면접관은 제 서류를 훑어보더니 안경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 친절함이 오히려 더 차가웠습니다. 거절을 이미 결정한 사람이 베푸는 친절이니까요. 관리직 경험은 없으시죠? 현장직이 더 맞으실 것 같습니다. 그 말들이 반복됐습니다. 다른 얼굴, 다른 사무실, 다른 테이블 위. 그러나 결론은 같았습니다. 저는 어딘가 맞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는 애매하고 경력은 단절됐고 대리기사라는 이력은 누구도 진지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틀린 게 아닌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자꾸 세상이 나를 비껴가는 것 같은 느낌. 문을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그 문이 더 무거워지는 느낌. 저는 그런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한 곳에 지원서를 넣었습니다. 신생 모빌리티 기업이었습니다. 대리기사, 퀵서비스, 택시 앱을 통합 운영하는 회사. 이름도 낯설고 사옥도 아직 번듯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라면 제 경험이 통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면접 당일, 비가 내렸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사옥 앞에 섰을 때 빗방울이 정장 어깨를 촉촉하게 적셨습니다. 구두 앞 코에 빗물이 튀었습니다. 저는 손수건으로 닦으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면접실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형광등이 하얗게 내리쬐는 회의실, 긴 테이블, 서류 더미, 그리고 3명의 면접관. 그들은 각자 서류를 들고 있었고 저를 보는 눈빛은 냉철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대리운전 하신다고요? 첫 번째 면접관이 말했습니다. 어조가 묘했습니다. 대리운전이라는 단어에 아주 작은 강세가 실렸습니다. 그 강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네, 5년이나요? 네, 5년입니다. 그 경험이 관리 업무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테이블 아래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잘 눌러두었는데 그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아주 미세하게 두 번째 면접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요. 그 솔직히라는 말이 유독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왜 관리직에 지원하셨죠? 현장이 더 적합하지 않으신가요? 현장. 그 단어가 공기 중에 걸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질문으로 여겨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답을 준비해왔는데 드디어 그 질문이 나온 것처럼 저는 천천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세 번째 면접관이 자신이 가진 특장점을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말 대신 가방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빼서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서류 봉투가 아니었습니다. 손가락이 익숙한 감촉을 찾았습니다. 낡은 플라스틱, 갈라진 모서리. 꺼냈습니다. 면허증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올려놓았습니다. 면접관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할아버지의 면허증입니다. 회의실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취객이 뱉은 모욕을 받아내면서 인내를 배웠습니다. 펜을 굴리던 손이 멈췄습니다. 길 잃은 어르신을 새벽에 모셔다 드리면서 책임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 면접관이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면허증을 볼 때마다 사람을 대하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며 이보다 더 큰 자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실 안에 펜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하지만 묵직한 발소리.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기끗한 머리카락, 짙은 회색 정장,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은 한 노신사가 회의실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면접관들이 일제히 일어났다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모두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걸어오다가 멈췄습니다. 정확히 제 손 위의 면허증 앞에서. 그 번호, 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때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면허증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 번호를, 그 낡은 숫자를, 1024점.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김덕팔 기사님? 회의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자네가 그분의 손자인가? 한 박자 길게 멈추며 저는 그 순간 숨을 쉬는 것을 잊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처음 보는 이 남자의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있었을까요? 그가 꺼낸 이야기는 뜨거워지고 있었을까요? 38년 전의 어느 가을밤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서 노란 택시 한 대가 멈추던 그 밤으로 세상에는 우연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정확한 일들이 있습니다. 바늘구멍 같은 타이밍에 바늘구멍 같은 장소에서 바늘구멍 같은 한 사람을 만나는 일, 억분의 1의 확률이라고 해도 믿기 어려울 만큼 정확한 그 만남을 우연이라고 불러야 할지 아니면 다른 이름이 있는 건지 저는 그날 이후로 그것에 대해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 노신사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면접관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오직 한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제 손 위에 놓인 면허증, 1024. 그는 테이블 끝에 서더니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50이 넘은 남자의 목소리가 마치 먼 곳에서 돌아온 사람처럼, 혹은 오랫동안 참아온 무언가를 드디어 마주한 사람처럼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면허증을 건넸습니다. 그의 손이 면허증을 받는 순간 저는 그 손을 봤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억지로 눌러도 멈추지 않는 그 종류의 떨림이었습니다. 이 번호, 이 면허증 아직도 있군요. 그는 면허증 표면을 엄지로 천천히 쓸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물건을 어루만지듯, 마치 그 숫자가 단순한 숫자가 아닌 것처럼. 혹시 할아버지의 성함이, 그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김덕팔입니다. 그 이름이 공기 속에 퍼지는 순간 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광등 아래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에어컨 바람 소리만 낮게 흘렀습니다. 면접관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당황한 눈빛들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무엇인지, 이 남자가 왜 이러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알 것 같았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은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 노신사는 면접관들에게 조용히 눈짓을 했습니다. 말이 없는 눈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짓이 무슨 뜻인지 면접관들은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면접은 아무 일로 없던 것처럼 속게 되었습니다. 노신사와 저는 조용히 회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내 자리로 옮겨 이야기 좀 합시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급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걸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안정적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버튼 하나를 눌렀습니다. 최상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5층, 6층, 7층. 저는 그 숫자를 멍하니 봤습니다.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방금 그 회의실에서 일어난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 끝에 묵직한 원목문이 보였습니다. 그 앞에 직함이 새겨진 작은 명패가 있었습니다. 대표이사. 문이 열리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회의실의 형광등 아래 차가운 공기와는 달리 간접 조명이 은은하게 비추는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넓은 창 너머로 빗속의 도시가 보였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은 아래에서 올려다볼 때와 전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회색빛 빗속에서도 수백만 개의 불빛이 숨 쉬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십시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가죽 소파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비서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녹차였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한 모금 마신 뒤 입을 열었습니다. 38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낮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사업이 망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빚만 남았고 함께하던 사람들도 하나둘 떠났습니다. 그의 눈이 허공을 향했습니다. 38년 전 가을밤에 어딘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았어도 모른 척했을 겁니다. 그 시절의 서울은 남의 사정에 쉽게 발걸음을 멈추는 도시가 아니었으니까요. 난간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 한강 다리 위에서 그가 무엇을 하려 했는지를. 그리고 그 말은 제 가슴을 조용히 내리눌렀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면 물이 검고 빠르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차 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란 택시였습니다. 제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기사님이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제 옆에 오셔서 그냥 서 계셨습니다. 그는 입술을 잠깐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계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를 정확하게 기억해내려는 것처럼 젊은이,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그는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냈습니다. 약간 걸걸하고 투박하지만 따뜻한 그 목소리를 아마도 38년 동안 수없이 되새기면서 외워버린 목소리였을 겁니다. 죽으림 있으면 이 국밥이나 한 그릇 들고 다시 시작해보게.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주르르. 그는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생각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사님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셨습니다. 2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전 재산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운행하고 번 돈이라고. 전 재산. 그 두 글자가 가슴 안에서 무게를 달았습니다. 2만 원. 요즘으로 치면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 재산이라면 그 돈의 무게는 액수가 아닙니다. 그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이 그 무게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것을 낯선 청년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국밥집 앞에 내려주셨다고 했습니다. 성공하면 이 번호로 연락하게. 할아버지는 면허증을 들어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때 이 밥값 갚으라고. 대표 이사실 안은 완벽하게 고요했습니다. 에어컨도, 형광등도, 모든 것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 번호가 1024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안이 뜨거워졌습니다. 억지로 참았습니다. 입술을 깨물면서 할아버지, 당신이 그런 분이셨군요. 표창장보다 면허증을 훈장이라 하시던 분, 미터기를 끄고 노인을 집까지 모셔다 드리던 분, 가방을 두고 간 손님을 공항까지 쫓아가던 분, 그 밤에도 다리 위에서 난간을 잡은 청년 옆에 그냥 아무 말 없이 서 계셨던 분, 그리고 마지막 2만 원을 꺼내셨던 분. 여러분, 그것이 영웅의 이야기냐고요? 아닙니다. 할아버지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순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택시 기사가 할 수 있는 것을,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살 수 있는 돈을. 하지만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38년이라는 시간을 관통해서 지금 이 대표이사실까지 닿았습니다. 길고 깊게 숨을 고르며 그 노신사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붉어진 눈으로,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기사님께 연락을 드리려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3년 전에요. 그래서 늘 마음의 빚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빚을 이제야 갚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가 말하는 빚이 무엇인지 저는 그 순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그의 말은 제 삶의 방향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것이었습니다. 38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 없다는 그 번호. 그 번호가 이제 무언가를 열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계산되는 빚이 있고, 그리고 돈으로는 절대 계산할 수 없는 빚이 있습니다. 부자가 더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갚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서 가슴에 계속 쌓이는 종류의 빚이니까요. 그 노신사가 38년간 안고 살아온 빚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봤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38년이나 담아온 이야기를 서두를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1024번 기사님께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이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가슴의 어딘가에 박혔습니다. 모처럼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 번호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두 손을 얹었습니다. 세월이 담긴 손이었습니다. 젊지 않은 손. 하지만 그 손이 하루하루를 버텨온 흔적이 그 주름 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을 때마다 국밥 냄새를 떠올렸습니다. 국밥 냄새. 저는 그 말에 잠깐 멈췄습니다. 국밥 냄새가 누군가의 인생을 버티게 했다는 것이 이상하게도 전혀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이 사람을 붙들어줍니다. 누군가의 목소리, 어느 날의 빛깔, 혹은 작은 음식 한 그릇의 온기가 비를 맞으며 다시 시작하던 그날 밤을 단 하루도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의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리고 38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감동을 억누를 때 나는 소리, 그 조용하고 긴 숨소리를. 회사를 세우고, 넘어지고, 다시 세우고, 사람을 잃고, 다시 만나고,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도시가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그 번호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언젠가 꼭 갚겠다고. 밥값만이라도, 그 따뜻함만이라도. 그의 눈이 다시 저를 향했습니다.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빚을 갚지 못하고 끝나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냥 마음속에 평생 담고 가는 빚이 되겠구나 하고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을 잇기 전에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오늘 자네가 이 번호를 들고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습니다. 그 면허증을 꺼내 드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제 심장도 어딘가 박자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자네가 그분의 손자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가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감추려는 듯 하지만 감춰지지 않는 눈물이 손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38년 만에 드디어 갚을 수 있게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분이 저를 보내셨나 싶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뜨거운 것이 눈꺼풀 안쪽에서 차올랐습니다. 코끝이 시큰거렸습니다. 어른이 되고 나서 그런 방식으로 울어본 적이 오래됐는데 그날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은 알고 계셨나요? 그날 밤 2만 원이 38년을 넘어 이렇게 돌아올 줄을, 그 국밥 한 그릇이 이 자리까지 이어질 줄을
당신은 그냥 할 수 있는 것을 하셨을 뿐인데 인생사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선한 일이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닿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그 일을 한 사람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닿습니다. 반드시 어딘가에 호흡을 고르며 낮게 그 노신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두껍고 세월이 담긴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 전해주십시오.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국밥값, 이제 갚겠다고. 그 빚을 그가 갚겠다는 방식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들은 순간 저는 선뜻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의 손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언가를 받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면접실에서 드린 말씀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 하지만 뒤에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제가 자네에게 지금 당장 자리를 드린다면 그건 자네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인연 때문에 자리를 주는 것이라면 그건 기사님의 뜻도 아닐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관리자 자리를 맡아달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기뻤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할아버지의 덕을 보는 것 같아서요. 내가 나의 능력을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은 채로 2년 하나로 자리를 얻는다는 것이 어딘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공짜로 얻은 것은 가볍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것은 쉽게 날아갑니다. 우리 회사 운영기사 관리팀은 현장을 모르면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기사들이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어떤 손님이 어떤 상황을 만드는지, 야간 운행이 몸에 어떻게 쌓이는지 직접 겪어본 사람만이 그것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는 5년의 현장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줄 수 없는 자산입니다. 그러나 그는 녹차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관리자가 된다는 건 현장 경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노무 관리를 알아야 하고 안전 규정을 알아야 하고 사람을 이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허리를 곧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네에게 기회를 드리되 과정을 드리려 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3개월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정식 입사는 3개월 후로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 회사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현장에서 팀원들과 함께 뛰고 실무 평가를 통과하면 그때 자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그 말을 소화했습니다. 2년은 문을 열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 안에서 어떻게 걸어가느냐는 자네 몫입니다. 그 말이 정확하게 옳았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기회를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만 제 생각도 부족한 면이 많아 실무에 익숙해지면 저의 포부를 펼쳐 보이겠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생각했네. 밑바닥부터 훑어 올라와야지. 창밖에 비가 조금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가늘어지면서 저 멀리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해가 나온 건 아니었지만 비가 그치기 직전의 그 미묘한 밝음, 저는 그 빛을 보면서 할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당신도 이러셨겠지요. 쉬운 길보다 옳은 길을 고르셨던 분이니까 미터기 끄고 손님 집까지 모셔다 드리면서도 그걸 자랑으로 여기지 않으셨던 분이니까 저도 그렇게 가겠습니다. 3개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3개월이 제 인생에서 가장 치열한 시간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교육장 첫날, 저는 제 나이 절반쯤 되는 직원들과 나란히 앉았습니다. 뒷자리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아저씨 왜 여기 있어? 저는 그 말을 못 들은 척 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시작했다.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회사 교육장은 2층에 있었습니다. 강의실처럼 생긴 공간에 테이블이 6개, 의자가 24개. 저는 세 번째 줄 오른쪽 끝에 앉았습니다.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자리를 골랐습니다. 하나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22, 3 되어 보이는 청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신입 교육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아는 척하며 웃고 자기소개를 하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활기찼습니다. 생기가 넘쳤습니다. 저는 그 활기가 조금 낯설었습니다. 뒷자리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분, 혹시 강사 아니야? 아닌 것 같은데. 교육생 명찰 달았잖아. 아, 진짜, 왜 여기 있는 거지? 저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노트를 폈습니다.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칠판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다시 학생이 된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아십니까? 자존심이 올라오고, 자의식이 올라오고, 내가 왜 이러고 있나 하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꾹 눌렀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하기로 했으니까요. 교육 과정은 예상보다 빡빡했습니다. 오전에는 이론이었습니다. 교통안전법규, 노무관리의 기초, 분쟁 해결 매뉴얼, 고객 응대 프로토콜, 강사가 빠르게 넘기는 슬라이드를 받아 적으면서 저는 손이 아팠습니다. 오랫동안 펜보다 핸들을 잡아온 손이었으니까요. 오후에는 실습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 상황극이 있었습니다. 취객 손님 응대,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기사들과의 갈등 조율, 역할을 나눠서 직접 해보는 방식이었습니다. 첫 번째 상황극에서 저는 관리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기사님, 오늘 배차 취소가 또 3건 났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맞은편 청년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5년 동안 기사를 했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언어는 달랐습니다. 현장에서 겪은 것을 데이터로 만들고 절차로 만들고 기준으로 세우는 것. 그게 관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경험만으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강사가 메모를 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뒤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맞는 대응 프로세스를 다시 짚었습니다. 처음이 부끄럽다고 처음을 피하면 영영 처음을 지나갈 수 없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달라졌습니다. 정확히는 제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현장의 언어와 관리의 언어를 동시에 갖기 시작했습니다. 기사 한 명이 야간 연속 운행을 사흘하면 몸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사고율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숫자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동시에 그 숫자 뒤에 있는 사람의 피로를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2달째에는 현장에 나갔습니다. 관리 인턴 자격으로 실제 팀장 한 명을 따라다니는 과정이었습니다. 기사들이 모이는 대기 공간, 배차 시스템 앞에서 밤새 화면을 보는 운영 담당자, 항해 전화를 받는 상담사. 저는 그 모든 자리를 돌았습니다. 어느 날 밤, 한 기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손님이 차 안에서 토했는데요. 처리 어떻게 해야 해요? 팀장이 저를 봤습니다. 직접 해보세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사님, 지금 많이 당황하셨죠? 일단 환기 먼저 하시고요. 차 세울 수 있는 곳 있으시면 잠깐 세우세요. 전화 너머 기사의 목소리가 조금 안정됐습니다. 청소 지원 요청 바로 넣겠습니다. 오늘 운행은 여기서 마무리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팀장이 메모판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음 화면을 봤습니다. 그날 자정이 넘었을 때 팀장이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현장 출신이라 그런지 기사들이 마음을 여네요. 저는 그 말에 조용히 웃었습니다. 3달째의 마지막 주, 실무 평가가 있었습니다. 서류 시험이 하나, 상황 판단 시험이 하나, 그리고 현장 팀원들의 동료 평가가 하나. 저는 서류 시험을 마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억지엄이 떨려서가 아니라 이 시험이 갖는 의미 때문에요. 상황 판단 시험은 실제 있었던 사례를 바탕으로 한 케이스 스터디였습니다. 야간 운행 중 기사 한 명이 배차를 거부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개인 사정이라고만 합니다. 관리자로서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저는 천천히 답을 적었습니다. 강제로 배차를 넣는 게 아니라 먼저 개인 면담을 요청한다. 사정이 있다면 해결책을 같이 찾는다. 만약 반복적인 거부라면 원인을 데이터로 파악해 구조적인 문제인지 확인한다. 사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으니까. 저는 그 답을 적으면서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 태우는 일이 장사만은 아니란다. 관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숫자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사람을 관리하는 것. 평가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왔습니다. 대표이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올라오시겠습니까?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다시 그 최상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3달 전에 처음 눌렀던 그 버튼. 그때와 손의 떨림이 달랐습니다. 3달 전엔 불안한 떨림이었다면 오늘은 기대의 떨림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노신사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빗속이 아닌 맑게 갠 하늘 아래의 서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3개월의 무게를 전부 내려놓게 했습니다. 통과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자네가 해낸 겁니다. 나는 문만 열었을 뿐이고 그 안에서 걸어간 건 자네입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오랫동안 비가 내리다가 드디어 그친 하늘의 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빛 속에서 조수석 서랍 속 면허증을 생각했습니다. 1024. 할아버지, 저 해냈습니다. 스스로 해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작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관리자 첫날, 저는 제 팀원들 앞에 섰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저보다 오래 이 회사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무엇을 묻고 있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우리를 이해하는 사람인가? 저는 그 눈빛들 앞에서 딱 한 가지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시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르는 사람의 적대감이 아닙니다. 같은 공간에서 매일 마주쳐야 하는 사람들의 조용한 외면입니다. 눈이 마주쳐도 1초를 넘기지 않는 그 시선, 인사를 해도 입꼬리만 올라가고 눈은 웃지 않는 그 얼굴, 회의실에 들어서면 대화가 0.5초 늦게 멈추는 그 공기. 저는 그것을 관리자 첫날부터 느꼈습니다. 팀 인원은 6명이었습니다. 가장 연차가 높은 사람은 최 대리였습니다. 입사 7년 차. 이 팀에서 제일 오래됐고 현장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팀장이 될 거라는 건 팀 안에서 암묵적인 합의였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왔습니다. 면허번호 1024점, 대표이사와 인연이 있는 사람, 3개월 교육을 마치고 관리자 자리에 앉은 사람, 최 대리의 눈에 제가 어떻게 보였을지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첫날 팀 미팅이었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6명이 테이블에 앉아 저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제각각이었습니다. 기대, 관망, 그리고 노골적인 불신.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이 팀을 맡게 된 김준혁입니다. 네, 대답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사람은 테이블 위 서류를 받고, 최 대리는 팔짱을 낀 채로 저를 봤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뭘 부탁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최 대리였습니다. 그는 팔짱을 풀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팀장님은 현장 경험이 있으시다고요? 5년 있습니다. 기사로요? 네, 저희 회사 기사가 아니라 다른 업체에서요?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이 동의의 끄덕임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의 끄덕임이었습니다.
내가 예상한 대로구나. 하는. 그럼 저희 회사 운영 시스템은요? 교육 과정에서 배웠습니다. 배운 것과 해본 것은 다릅니다만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많이 배우겠습니다. 잘 가르쳐 주십시오. 최 대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선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폈습니다. 미팅이 끝났다는 신호처럼. 그날 이후 팀 안의 공기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팀원들이 우르르 일어났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따라 일어나려는데 최 대리가 한 팀원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끼리 회식 장소 얘기 좀 하자. 우리끼리.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못 들은 척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1층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샀습니다. 차 안에서 혼자 먹었습니다. 그 삼각김밥이 유독 맛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팀 단체 카카오톡 방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복도에서 팀원들이 휴대폰을 보며 웃는 것을 봤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자 웃음을 멈추는 걸 못 본 척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저는 우연히 복사기 앞에서 최 대리와 또 다른 팀원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들으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복사기가 작동 중이어서 복도를 막은 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이 모퉁이를 돌아왔습니다. 저를 보지 못한 채로 솔직히 말이야. 대표님이랑 무슨 인연이 있다고 바로 팀장이야. 낙하산이지 뭐야. 아무리 교육받았다 해도 최 대리님이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데 진짜 웃기는 거 아니야? 저는 복사기 앞에서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조용히 복사물을 뺐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지 않고 그냥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제 차 앞에 서서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1024. 면허증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낙하산. 그 단어가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인연이 문을 열어준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3개월 교육을 마쳤다 해도 최 대리의 7년을 따라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도 그러셨을 겁니다. 표창장을 받으셨을 때 뒤에서 무슨 말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미터기 끄고 노인을 집까지 데려갔을 때 다른 기사들이 뭐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핸들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놓지 않겠습니다. 낙하산이라는 말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그 말이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새로운 수익 정책을 발표하던 날, 저는 팀원들 앞에서 그리고 대표이사 앞에서 동시에 불편한 자리에 서야 했습니다. 회사의 이익과 기사들의 권익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 자리에서 관리자가 된 지 2달째 되던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전체 관리자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본사 대회의실, 각 팀 관리자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제일 늦게 들어가서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화면에 자료가 떴습니다. 야간 배차 효율화 방안, 수익성 개선 프로젝트, 전략기획팀장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저희 기사들의 평균 야간 운행 시간은 6시간 48분입니다. 업계 평균이 7시간 30분인 것을 감안하면 약 40분의 비효율 구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기사 1인당 야간 배차 횟수를 현행 평균 9.2건에서 11건으로 상향 조정하고 개기 시간 기준을 재설정하면 월 수익이 약 18% 증가합니다. 회의실 안에 긍정적인 웅성거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손에 쥔 볼펜이 멈췄습니다. 배차 횟수 11건. 저는 5년 동안 밤에 운전을 했습니다. 9건도 버거운 날이 있었습니다. 손님이 많은 금요일 밤, 빗길, 만취 손님이 연속으로 걸리는 날. 9건을 마치고 나면 새벽 2시에 핸들을 잡은 손이 저려왔습니다. 눈이 따가웠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11건이라면 그게 새벽 3시, 4시였습니다. 이해 있으신 분? 전략기획팀장이 물었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몇몇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신참 관리자. 아직 얼굴도 낯선. 말씀하세요. 배차 횟수 상향시. 기사 피로도 데이터를 같이 검토하셨습니까? 전략기획팀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피로도요? 네. 야간 연속 운행 시간과 교통사고, 발생률 상관관계 데이터가 있습니다. 업계 내 공개 통계 기준으로 야간 운행 7시간 이후부터 사고율이 1.7배 올라갑니다. 회의실 안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배차 11건을 소화하려면 평균 운행 시간이 8시간을 넘습니다. 그 구간에서 사고가 한 건 발생하면 수익 증가분이 보상비와 브랜드 손실로 상쇄될 수 있습니다. 전략기획팀장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그건 가정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5년간 현장에서 직접 겪은 것이기도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추가 검토 후 재논의라는 말과 함께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두 종류의 압력 사이에 서게 됐습니다. 위에서 오는 압력과 아래에서 올라오는 신뢰 사이에. 그리고 그날 저녁 팀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최 대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날이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무언가 무거운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창밖 도시의 불빛이 들어와 방 안을 희미하게 밝혔습니다. 최 대리는 자리에 앉지 않고 창가에 서서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한 말 들었습니다. 기사 편든 거잖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팀장님이 오셨을 때 저는 많이 불편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눈치가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최 대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게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7년입니다. 제가 이 팀에서 일한 시간이요. 팀장 되려면 이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표님이랑 인연 있다는 분이 오신다고 해서 솔직히 열받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하다고요? 최 대리님이 화가 났던 건 정당한 감정입니다. 오래 기다려왔고 그 기다림이 가볍게 무시된 것처럼 느껴지셨을 테니까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똑같이 화가 났을 겁니다. 최 대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를 그냥 얻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3개월 동안 같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평가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5년간 새벽마다 핸들을 잡은 사람입니다. 그 경험이 이 팀에서 쓸모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 대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 대리님의 7년, 저는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이 회사의 역사, 이 팀의 사람들, 쌓인 노하우를. 그래서 저는 최 대리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모르는 걸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걸 저한테 맡겨주시겠습니까? 창밖에서 차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최 대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한 말, 데이터 있습니까? 사고율 관련해서. 저는 잠시 보고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만들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최 대리는 대답 대신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새벽 1시까지 그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회사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배차 횟수 상향안 통과. 저의 반대는 기각됐습니다. 저는 그 통보를 받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원으로서의 저와 기사들의 편이고 싶은 저 사이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나는 어느 편인가? 회사원이라는 게 무엇인지 저는 그날 처음으로 뼛속까지 느꼈습니다. 회사원은 회사의 결정에 따릅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의견을 말할 수 있지만 결정은 위에서 합니다. 그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일단 움직여야 합니다. 그게 조직이고, 그게 월급이고, 그게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사람을 갈아넣는 방향일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배차 횟수 상향안이 통과되고 나서 저는 사흘을 고민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뒤척이고 뒤척이다 다시 천장을 봤습니다. 차 안에 앉아서도 생각했습니다. 편의점 커피를 한 캔 사서 주차장 가장 구석에 차를 세우고 그냥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사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전화로 목소리를 들어온 사람들, 이름이 아니라 배차 번호로 불리는 사람들, 밤마다 새벽마다 핸들을 잡고 낯선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다주는 사람들, 저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그리고 저는 지금 그 사람들의 관리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기를 들자니 조직 내 입지가 흔들립니다. 따르자니 양심이 걸립니다. 말 잘 듣는 관리자가 되자니 그게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최 대리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읍시다. 최 대리가 눈을 들었습니다. 결정은 번복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결정 안에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배차 11건을 모든 기사에게 일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기사별 컨디션 체크 시스템을 만들자는 겁니다. 최 대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자진 신청으로 11건을 받는 기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연속 야간이 5일 이상인 기사는 자동으로 10건 이하로 배차를 제한하는 겁니다. 강제가 아니라 관리로 접근하는 거죠. 그게 통과가 되겠습니까? 위에서 수익 목표치를 맞추면서 사고율을 낮출 수 있다는 데이터를 만들면 설득할 수 있습니다. 최 대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압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혼자였으면 그냥 따랐을 겁니다. 어차피 위에서 결정한 거라고.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팀장님이 그 이야기를 꺼내니까 저도 가만히 있기가 좀 그렇네요.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혼자 전략기획팀장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눈을 들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배차 상향안을 수정 없이 적용할 경우 3개월 내 경미 사고 발생 확률이 현재보다 23% 증가합니다. 이것은 저희 팀이 직접 분석한 자체 데이터입니다. 그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고 한 건당 평균 처리 비용, 보험료 인상, 고객 이탈 비용을 합산하면 배차 효율화로 얻는 월 수익 증가분의 약 60%가 상쇄됩니다. 그는 자료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다음 장을 가리켰습니다. 자발적 배차 인센티브제, 기사 컨디션 관리 시스템, 11건 자진 신청 기사에게는 건당 추가, 수당 500원을 지급합니다. 기사 입장에선 더 벌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선 전체 배차량을 목표치 근처로 맞출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연속 야간 5일 이상 기사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배차를 조절해 사고 위험 구간을 관리합니다. 비용이 더 드는 거 아닙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고 한 건만 줄여도 비용 이상이 절감됩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기사들이 이 회사를 오래 다니게 됩니다. 그가 눈을 들었습니다. 현재 저희 기사 연간 이직률이 34%입니다. 신규 기사 채용교육 비용이 1인당 약 120만 원입니다. 기사들이 더 오래 다니면 그 비용만으로도 충분한 수익입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전략기획팀장이 자료의 마지막 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이 자료 며칠 만에 만든 겁니까? 일주일입니다. 저와 팀원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다리가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긴장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태우는 일이 장사만은 아니란다. 관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숫자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있는 사람을 함께 관리하는 것. 두 가지가 충돌할 것 같지만 진짜로 잘하면 두 가지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전략기획팀장으로부터 메일이 왔습니다. 수정한 조건부 채택, 3개월 시범 운영 후 효과 검증. 저는 그 메일을 읽고 잠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팀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 대리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팀장님이 하신 겁니다. 그 짧은 한 문장이 두 달치의 외로움을 한꺼번에 녹여줬습니다. 시범 운영 열흘째 밤이었습니다. 저는 최 대리와 함께 야간 현장을 직접 돌았습니다. 기사들이 대기하는 거점 두 곳을 돌면서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날이었습니다. 첫 번째 거점은 강남이었습니다. 편의점 앞 작은 주차 공간에 기사 3명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핸드폰을 보거나 편의점 커피를 들고 서성이거나. 저는 그 풍경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저도 저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운영팀에서 나왔습니다. 한 기사가 저를 봤습니다. 아, 네. 불편하신 것 있으세요? 새 시스템 관련해서. 인센티브 관련해서 말씀드려도 됩니까? 물론입니다. 저 어젯밤에 11건 했거든요. 근데 추가 수당이 안 잡혔습니다. 저는 즉시 최 대리를 봤습니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최 대리가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두 번째 거점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최 대리가 말했습니다. 시스템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11건 인정 기준이 자정 이후 배차를 포함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눈이 좁아졌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확인해서 수정합시다. 그리고 소급 적용 가능한지도요. 밤 11시가 넘었을 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저 운영팀 연결. 번호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 기사인데요. 지금 좀 곤란한 상황이 생겨서요. 말씀하십시오. 손님이 목적지 다 왔는데 앱이 안 됩니다. 결제가 안 돼서요. 손님이 갑자기 현금도 없다고 하고 저는 요금 못 받고 있고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기사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마포구요. 알겠습니다. 일단 손님한테는 내리시라 하십시오. 요금은 제가 해결합니다. 네. 기사님이 손님 붙잡고 계실 필요 없습니다. 기사님 시간도 시간이니까요. 저는 전화를 끊고 즉시 앱 결제팀에 연락했습니다. 해당 건 확인, 회사 처리로 기사에게 요금 정산 요청, 10분 안에 마무리됐습니다. 기사에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처리됐습니다. 정산 확인해 보세요. 아, 됐네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잠시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결제 오류, 시스템 오류. 기사들이 밤마다 이런 상황을 혼자 처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연락할 곳 없이 민원을 넣어도 다음날 처리됐을 겁니다. 최 대리님. 네. 야간 운영 직통 라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야간엔 자동응답만 됩니다. 저는 그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만들어야 합니다. 인력이. 저와 최 대리님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면 됩니다. 처음엔 우리 둘이서 그 데이터가 쌓이면 야간 전담 인력 충원 근거가 됩니다. 최 대리가 잠시 저를 봤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팀장님이 제일 힘든데요. 저 야간에 익숙합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5년 동안 그쪽에 있었으니까요. 최 대리도 이번엔 제대로 웃었습니다. 억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차 안이 잠깐 따뜻해졌습니다. 새벽 1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여전히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딘가에서 기사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손님들이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수석 서랍을 열었습니다.
1024. 할아버지, 저 지금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창밖을 달리는 불빛들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달리고 있다는 것으로 이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날 이후 팀이 달라졌습니다. 최 대리가 달라졌고 팀원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3개월 시범 운영이 끝나던 날 숫자가 나왔습니다. 사고율은 내려갔고 기사 이직률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회사 수익은 올라갔습니다. 그 보고서를 대표이사 앞에 올려놓던 날 저는 할아버지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사람 태우는 일이 장사만은 아니란다. 하지만 사람을 제대로 태우면 장사도 된다는 것을. 보고서를 올리던 날 3개월이 지났습니다. 달력을 보면 그냥 석 달이지만 몸으로는 3년 같았습니다. 낮에는 사무실, 밤에는 당직, 주말에는 데이터, 그 사이사이에 기사들 전화를 받고 팀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전략기획팀과 티격태격하면서 그 석 달이 쌓여 보고서 한 장이 됐습니다. 보고서를 출력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프린터 앞에서 종이가 한 장씩 나오는 걸 바라봤습니다. 숫자들이 줄을 맞춰 인쇄됐습니다.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표가 나왔습니다. 최 대리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떨립니까? 많이 떨립니다. 저도요. 우리는 잠시 그 종이를 같이 바라봤습니다. 이 종이 안에 우리 팀 6명의 석 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야간 당직을 서며 받아온 전화 기록, 기사들과 나눈 면담 내용, 직접 손으로 만든 컨디션 체크 시스템, 수백 건의 배차 데이터, 그리고 그 결과 저는 보고서 표지를 봤습니다. 자발적 배차 인센티브제 및 기사 컨디션 관리 시스템 3개월 시범 운영 결과 보고서. 최 대리가 말했습니다. 올라가시죠. 대표이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대표이사님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전 햇빛이 그의 어깨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커피 한 잔. 저는 보고서를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첫 장부터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페이지 넘어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사각사각, 규칙적으로. 저는 손을 등 뒤로 모았습니다. 손가락이 서로를 꼭 잡았습니다. 그가 두 번째 장을 폈습니다. 경미사고 발생 건수 비교. 시범 운영 전 3개월 대비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시범 운영 전 월 평균 11.3건, 시범 운영 후 월 평균 7.1건, 감소율 37%. 그가 세 번째 장을 봤습니다. 기사 이직률 비교. 시범 운영 전 3개월 이직률 8.4%, 시범 운영 후 3개월 이직률 4.9%,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 수익성 분석. 배차 건수 목표 달성률 94.7%, 사고 처리 비용 절감액 월 평균 약 2,300만 원, 기사 채용 교육 비용 절감액 약 1,800만 원, 인센티브 지급 비용 약 1,400만 원, 순이익 증가분 기존 대비 월 약 2,700만 원. 그는 네 번째 장에서 멈췄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가락이 서로를 더 세게 잡았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앉으십시오. 저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이걸 혼자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팀 전체가 만들었습니다. 특히 최 대리님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다시 보고서를 봤습니다. 야간 직통 라인. 이건 언제부터 운영한 겁니까? 시범 운영 3주 차부터입니다. 저와 최 대리가 교대로 당직을 섰습니다. 공식 승인도 없이 먼저 하고 결과를 보여드리는 게 빠를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 그 웃음과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눈물이 섞인 웃음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기사님이랑 많이 닮았네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선을 넘어서라도 사람을 먼저 챙기는 것. 그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이걸 전체 관리자 회의에서 발표하십시오. 제가요? 자네가 만든 겁니다. 자네가 설명해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야간 직통 라인 정식으로 올립니다. 전담 인력 채용 예산도 함께.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것 없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자네가 증명한 겁니다. 나는 기회를 드린 것뿐이고 창밖으로 햇살이 넓게 퍼졌습니다. 저는 그 빛 속에서 조수석 서랍 안면허증을 생각했습니다. 1024. 할아버지, 당신이 2만 원으로 심어놓은 씨앗이 이렇게 자랐습니다. 저 혼자가 아닙니다. 6명이 함께 키운 겁니다. 그날 오후 전체 관리자 회의에서 발표를 마쳤습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낯선 박수였습니다. 2달 전까지만 해도 저를 낙하산이라 불렀던 공간에서 나오는 박수였으니까요. 그런데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최 대리가 뜬금없이 저를 불러세웠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처음 보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이 석 달 동안 제가 들은 말 중에 가장 무거웠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복도였습니다. 최 대리가 제 팔꿈치를 가볍게 잡았습니다. 잠깐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복도에는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창으로 오후 햇빛이 길게 들어와 바닥에 줄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빛과 그늘의 경계선 위에 서 있었습니다. 최 대리는 바닥을 잠깐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을 찾는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할 말은 있는데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의 침묵. 저는 기다렸습니다. 처음에 팀장님 오셨을 때, 네, 저 많이 불편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셨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잠시 멈췄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한 달은 팀장님이 빨리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를 기다렸습니다. 결정적인 실수 하나가 나오면 그때 대표님한테 얘기할 생각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니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7년을 기다려온 사람이 할 수 있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이렇게 직접 말해주는 것이 오히려 솔직한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최 대리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배차 수정안 들고 전략기획팀 방문 두드리던 날, 저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혼자 갔습니다. 팀원들한테 말하지 않고 혼자 갔습니다. 그거 알고 있었습니까? 팀원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 저는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누가 보고 왔습니다. 팀장님이 혼자 그 방 들어가는 거. 그는 팔짱을 낀 채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한 팀원이 그러더라고요. 혼자 가서 까이면 어떡하냐고. 우리 때문에 갔다가 혼자 욕먹는 거 아니냐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팀장님을 다시 보기 시작한 게 복도에 잠시 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에어컨 바람이었겠지만 그 순간은 유독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직도 팀장님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경위가 완전히 납득되는 건 아닙니다. 그는 솔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팀장님이 이 자리에서 하는 방식은 납득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납득된다. 그 단어가 박수보다 무거웠습니다. 칭찬보다 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7년을 버텨온 사람이 쉽게 내어주지 않는 인정이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최 대리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최 대리는 피식 웃었습니다. 저야말로요. 그는 먼저 걸어갔습니다. 저는 복도에 잠깐 더 서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오후 햇빛 아래 환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 사이를 달리는 수많은 차들, 저 차들 안에 오늘도 누군가의 하루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치고 웃고 울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태우는 기사들. 저는 그 모든 것과 연결된 자리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운전대를 잡으셨던 것처럼 저는 이 자리에서 사람들을 잇고 있었습니다. 방식은 달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일찍 퇴근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발길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일하셨던 택시 회사 근처였습니다. 그 골목에 아직도 작은 국밥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국밥집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간판은 낡았습니다. 흰 바탕에 빨간 글씨로 국밥이라고만 써 있었습니다. 유리문 안쪽에 성에가 낀 것처럼 흐릿했습니다. 테이블이 6개, 플라스틱 의자, 천장에는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방 안쪽에서 아주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손 너머로 손만 보였습니다. 국밥 하나요. 잠깐만요.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작은 창 너머로 골목이 보였습니다. 저녁 어스름이 골목 끝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간간히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장봄 봉지를 든 아주머니, 교복을 입은 아이, 퇴근길인 듯 넥타이를 풀어헤친 남자. 저는 그 풍경을 멍하니 봤습니다. 국밥이 나왔습니다. 뚝배기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뚜껑을 열자 하얀 김이 올라왔습니다. 뽀얀 국물, 두툼한 고기, 대파가 둥둥 떠 있었습니다. 그 냄새가 코끝을 건드리는 순간 저는 멈췄습니다. 국밥 냄새 그 노신사가 말했습니다. 38년 동안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도망치고 싶을 때마다 국밥 냄새를 떠올렸다고. 비를 맞으며 다시 시작하던 그날 밤의 그 냄새를.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떴습니다. 뜨거웠습니다. 혀를 살짝 데일 만큼. 하지만 그 뜨거움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몸의 어딘가가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따뜻한 것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만이 아닙니다. 마음이 차가워질 때 몸이라도 데우면 조금은 버텨집니다. 조금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집니다. 할아버지는 그것을 아셨던 겁니다. 국밥 한 그릇이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창밖 골목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보면서, 국밥이 식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그냥 천천히 먹었습니다. 국밥 그릇이 거의 비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면허증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1024. 형광등 빛 아래서 그 숫자가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국밥집 안이 조용했습니다. 주방에서 그릇 씻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 오늘 좀 잘한 것 같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하지만 이상하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당연한 얼굴로, 그 여유 있는 웃음으로, 그래, 잘했다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저는 면허증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짚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사람 태우는 일이 장사만은 아니라고 하셨잖습니까? 저는 이제 핸들 대신 회의실 테이블을 잡고 있습니다. 운전대 대신 보고서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같은 일이라는 걸 오늘에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사람을 제자리로 데려다주는 일, 포기하려는 사람 옆에 잠깐 서 있어주는 일, 그게 기사의 일이고, 그게 관리자의 일이고, 그게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면허증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국밥 값을 계산하고 일어섰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자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건드렸습니다. 골목에 불빛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게들의 간판이 하나씩 밝아왔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보면서 걸었습니다. 어딘가에서 기사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손님이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오늘도 지친 누군가가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것의 조금 뒤에서, 조금 옆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핸들은 놓았지만 길 위에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계절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저는 출근길에 오래된 봉투 하나를 받았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38년 만에 밥과 봉투는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흰 봉투였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이 없었습니다. 제 이름만 단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필체가 오래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힘 있게, 그러나 천천히 쓴 글씨. 저는 자리에 앉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였습니다. 줄이 그어진 편지지. 요즘 사람들은 잘 쓰지 않는 종류의 종이었습니다. 준혁 씨에게. 저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씁니다. 어쩌면 좀 늦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3개월 시범 운영 보고서를 받던 날, 저는 밤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숫자들을 보면서 숫자 뒤에 있는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사고가 줄었다는 것은 누군가의 새벽이 더 안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직률이 줄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이 일을 더 오래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수익이 늘었다는 것은 그것이 결국 함께 가는 길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준혁 씨, 38년 전 기사님이 저에게 건네신 것은 국밥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살아볼 이유였습니다. 그분은 아마 그것을 모르셨을 겁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것을 하셨겠지요. 그런데 그 이유 하나가 저를 38년 동안 움직이게 했습니다. 준혁 씨가 우리 팀에서 한 일들을 보면서 저는 그 기사님을 다시 봤습니다.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거창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방식. 기사님께 드리지 못한 밥값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돈이 아니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분은 돈 때문에 그러신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 합니다. 준혁 씨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기사 복지 개선 전담팀을 정식으로 만들겠습니다. 준혁 씨가 그 팀을 이끌어 주십시오. 야간 직통 라인, 컨디션 관리 시스템, 그것을 전국 거점으로 확대하는 일, 그리고 기사들이 이 일을 오래, 건강하게,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 그것이 기사님께 드리는 밥값입니다. 그리고 준혁 씨에게는 또 다른 시작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회사의 대표로부터 저는 편지를 다 읽고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이 흐려서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언제부터인가 조수석 서랍에서 꺼내 이 서랍으로 옮겨놓은 면허증이 있었습니다. 1024. 저는 면허증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그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낡은 면허증 하나와 흰 편지 하나. 할아버지가 2만 원으로 심어놓은 씨앗이 이렇게 자랐습니다. 38년을 돌아서 이 서랍 안에. 여러분, 살면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지나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한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에서 얼마나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지, 내가 기억도 못하는 그 순간이 상대방에게는 평생의 기준이 됐을지,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가르쳐 준 게 있다면 그것은 이거였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하십시오. 결과를 모르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냥 하십시오. 그것이 언젠가,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반드시. 저는 그날 대표이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이 오늘 이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으로 이어집니다. 동이 트기 직전의 새벽은 언제나 조용합니다. 도로 위의 불빛도, 도시의 소음도,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 세상이 하루를 시작하기 직전의 그 고요함 속에서 서울은 가장 솔직한 얼굴을 합니다. 꾸미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저는 오늘도 그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습관처럼, 아니, 약속처럼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차갑고 조용하고 아직 아무도 쓰지 않은 공기. 그 공기를 한 모금 들이쉬었습니다. 배가 꽉 찼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면허증이 있었습니다. 1024. 저는 그것을 손에 쥐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번호를 처음 본 게 언제였을까요? 어릴 때 할아버지 무릎에 기대어 앉아서 주머니에서 꺼내 보이시던 그날. 그때는 그냥 숫자였습니다. 낡은 플라스틱 위의 숫자.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나침반입니다. 제가 방향을 잃을 것 같을 때마다 이 숫자가 북쪽을 가리킵니다. 사람을 먼저 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미터기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대표이사 앞에서 제가 한 그 대답,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두렵습니다. 그가 눈을 들었습니다. 전국 거점으로 확대하는 일, 더 많은 기사들, 더 많은 변수, 더 많은 책임.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머니에서 면허증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도 두려우셨을 겁니다. 그날 밤 다리 위에서 차를 세우실 때, 마지막 2만 원을 꺼내실 때,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르면서도 그냥 하셨을 겁니다. 저는 면허증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하겠습니다. 그는 잠시 그 면허증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사님이랑 진짜 많이 닮았습니다. 저는 그 말에 웃었습니다. 울면서 웃었습니다. 이상하게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됐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아버지는 영웅이 아니셨습니다. 그냥 택시 기사였습니다. 평범한, 허리가 조금 굽은, 손마디가 거친 택시 기사. 하지만 그분이 살아온 방식이 한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 한 사람이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 회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수백 명의 기사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자랑스럽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사람이 됐습니다. 2만 원이 만든 일입니다. 국밥 한 그릇이 만든 일입니다. 그리고 그냥 멈췄던 노란 택시 한 대가 만든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작아 보이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보상이 없는 것. 하지만 그것이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어디서 꽃을 피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압니다. 심지 않으면 피지 않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기사가 달리고 있습니다. 빗속을, 새벽을, 낯선 골목을, 그 차 안에 누군가의 하루가 담겨 있습니다. 지치고 외롭고 집에 가고 싶은 하루가. 그리고 그 하루를 조용히 태우고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 태우는 일입니다. 장사만은 아닌 아주 조용하게, 천천히. 저는 오늘도 서랍을 닫습니다. 1024. 할아버지,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본 영상에 공감이고 위로 받으셨다면 제 행복입니다. 혹 간직하고 있는 사연이나 의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연은 AI 기술을 활용한 순수 창작물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지금까지 버텨오게 만든 번호 하나 있으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그 번호가 여러분의 나침반입니다. 오늘 밤도 편안히 쉬십시오.